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사를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NCS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 파트 공부하게 될 최수지입니다. 이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어진 글을 정확하게 읽고 빠르게 읽고 그리고 이에 맞는 합리적인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다른 파트들보다 더 확실한 집중력과 그리고 명확한 독해력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직 NCS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리를 잡은 시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행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커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해당 글을 빠른 시간 안에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해내는 연습을 반복하셔야 그 어떤 유형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감점 없이 완벽하게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푸는 동안 애정을 가지고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페이지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2페이지 보시면 다음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의 약관 중 일부이다. 이렇게 약관이라든가 조항이라든가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제시문으로 출제되고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주요한 유형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비문학 제시문,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푸는 문제와는 좀 다르게 이런 규정이라든가 약관이라든가 어떤 조항 같은 것들은 문제 먼저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를 먼저 보셔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고요.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것, 어떤 약관이나 규정이나 조항과 관련된 것들은 문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딱 문제에서 묻고 있는 내용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그냥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글의 어떤 표면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 그리고 핵심적 의미를 문맥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파악하셔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제시문이 주어졌을 경우는 정말 문제에서 언급한 워딩만 확인하셔도, 그 표현만 확인하셔도 얼마든지 정답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먼저 보셔도 무방하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약관을 바탕으로 고객센터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 먼저 보시고요. 옳지 않은 것, 그럼 선택지 봐가면서 삭제해 나가는 형태로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보증서에 적혀있는 보증기간이 딱 하루 지났는데 보증회사에서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 그러면 1번 선택지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요러한 워딩을 찾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단순히 똑같은 단어를 찾는 형식으로는 오히려 오답을 고를 확률이 높았었는데요. 요러한 유형의 문제들, 즉 약관 규정 조항과 같은 요러한 유형의 문제는 정말 그 해당 부분만 확인하면 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요것과 관련된 어휘를 고르실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조 보시면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하여 이 보증회사가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찾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것. 2번 같은 경우에는 배당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배당 후에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고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는 해당 부분 찾아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눈동자 빨리빨리 움직이시면서요. 그 워딩이 어디 있는지를 제시문 통해서 찾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현재 살고 있는 전세방에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 만료 기간을 깜빡하고 집주인에게는 이사 간다는 걸 말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때까지는 전세보증금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보증회사에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얘기는요. 당연하게도 계약 기간 만료가 핵심적인 내용이겠고요. 계약기간 만료 후 이것을 통지하지 않아서 묵시적인 갱신이 됐다라는 거죠.
이와 관련되는 조항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렇게 선택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선택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만 파악하시면, 즉 해당 선택지에서 조항으로 규정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시면 될 텐데, 이게 그냥 말이 쉽지. 여러분께서는 1번, 2번, 3번 선택지 Q에 따라서 각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핵심 파악하는 게 또 그렇게 생각보다 수월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 보시면서 지금 이 선택지가 뭘 말하는 거구나, 이 선택지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이 선택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구나 라는 것을 직접 찾는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해설을 들으면 당연히 이거 찾으면 되지, 당연히 이거 찾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3번 선택지 같은 거 보시면서 내가 어떤 워딩을 찾을 것인가를 그 중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고르는 방법도 여러분께서 사실상 그 선택지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독해력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물론 제가 다른 독해 문제에 비해서는 그냥 시력 테스트, 그 해당 어휘를 누가 더 빨리 찾는가, 그 관련 부분을 누가 더 빨리 찾는가의 문제가 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어휘를 찾을 것인가에 있어서는 독해력이 분명히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점 꼭 유념하시고요. 완벽하게 집중해서 완벽하게 읽는 연습은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정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4번이 답일 텐데요. 보증 채권자는 언제까지 보증회사에 보증 책임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면 4번 보시면 보증 책임 이행과 관련된 표현을, 그래서 기간 이런 것과 관련된 표현을 여러분께서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1개월 이내, 1월 이내에 보증회사에 보증이행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2월 이내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8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찾아서 확인하시고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뭘 봐야 되는가? 기존의 독해 문제와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해당 어휘만 찾으면 된다, 해당 표현만 찾으면 된다라는 점에서 좀 안도가 되죠. 그러나 이렇게 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더 변별력 찾으시려면, 더 변별력을 가지시려면 해당 핵심 어휘를 골라서 변별적으로, 선별적으로 고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선별적으로 골라내는 연습은 집중해서 완벽하게 읽는 연습을 반복하심으로써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문제 이런 거 나오네요. 약관의 2조, 4조에서 잘못된 글자 모두 몇 개냐 이런 거 나오는데요. 2조, 4조 같은 경우 읽으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4조, 5조네요. 죄송해요. 4조, 5조에서 잘못된 글자 몇 개냐 이렇게 확인되는데 이거는 정말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눈으로 스캔해서는요, 답이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다 보일 수가 없어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부분을 집중력 있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 확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4조의 1항부터 5조의 2항까지 다 정답이 산재되어 있어요. 일부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다 이렇게 퍼뜨려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어휘 공부도 하셔야겠지만 당연히, 그러나 그렇게 따로 시간을 내실 여력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의 어휘력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몰입 능력인 거죠.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힘. 옆에서 굿을 해도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집중해서 읽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지금 4조 같은 경우에 동의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데 동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위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장정하여가 아니라 정정하여가 맞죠. 다른 말로 쓸게요. 정정하여가 맞고요. 그 다음에 5조의 1항 같은 경우에 통지해야 되는데 통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훼손하다 같은 경우도요. 그렇죠. 보증사유가 이라고 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에 부당하지 않아다. 채무는 부당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부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죄송해요. 이거는 지금 훼손이 아니라 해소라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보증사고 사유가 해소되었는데 그 다음에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를 해당 부분만 보고 읽으니까 동위가 아니라 동의로 쓰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걸로만 이렇게 고쳤는데요. 해당 부분만 보고 고치면 여러분께서 분명히 실수하신다는 겁니다. 문맥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스펠링 물어보는 문제가 문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4조, 5조는 읽으면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시문을 읽는 것, 요 4조 5조를 읽는 것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면 좀 안 읽고 풀 수 있을까를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똑똑하지 않은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5번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요. 지금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가스 누출 감지 정보기 설치에 관한 지침이다. 그럼 지침과 관련된 얘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지침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나와 있는데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A에서 D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적절한 곳에 설치하지 않은 사람.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사이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문제가 뭘 묻고 있어요? 문제가 이미 설치, 장소를 묻고 있죠. 그럼 우리는 해당 부분을 이제 문제의 문장에서 확인하셨다면 요 지점을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설치 장소 4조에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4조와 선택지를 비교하시면 정답 바로 골라내실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이전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필요한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전혀 전반적인 문맥적 의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4조에 해당하는 것과 선택지 비교해서 답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공기보다 비중이 무거운 라돈가스의 특성 고려해서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를 건물의 환기구 부분에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의 하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상부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환기구 부근에 설치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고요. 당연하게도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번이 정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번 선택지를 읽고 나서 이게 지금 설치 장소와 관련된 얘기구나 라는 것을 누가 빠르게 캐치했는가, 누가 정확하게 파악해냈는가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그럼 4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의 성능이 의심되는 경우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능이 의심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이 성능과 관련된 얘기가 핵심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제7조 부분에 성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고요. 7조의 내용과 4번 선택지, 4번의 1, 2, 3, 4, 5번 선택지와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풀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설치 장소, 설치 위치는 4조, 5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성능과 관련된 얘기는 8조에 해당하는 얘기, 7조에 해당하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6조는 전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4조, 5조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7조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 안 봐도 되나? 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 경우 경보 발신 후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대로 두었더니 저절로 경보가 정지되었다. 그러면 저절로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어디를 볼까요?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이 7조 5항에 보시면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 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확인 또는 그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그러면 가스 농도가 변해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저절로 경보가 정지되었다라고 했으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7조에 해당하는 조항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 성능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될 테니까요. 정답은 3번인 거 확인 가능한데요. 나머지 선택지들도 반드시 나머지 7조의 다른 조항들과 비교 검토해 보시면서 명확하게 이런 표현을 지금 바꿔서 되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이렇게 바꿔도 의미가 유지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는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조항과 관련된 문제이건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제시문으로 물어보는 문제이건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꿨을 때 내용이 유지되고 있는가, 내용이 달라졌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파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지점 명확하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스 누출 감지 경보기가 갖추어야 할 구조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구조와 관련된 조항은요, 8조에 해당되겠네요. 그럼 8조에 해당하는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 비교하시면서 정답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인 거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냐, 이렇게 어떤 문제의 요구사항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마 시간을 무한대로 들이면 틀릴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완벽하게 다 발휘
하시려면은요, 일단 평소에 연습하셔야겠고요. 평소에 연습하는 자세가 아주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이 집중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 이 문제의 어떤 난이도만큼의 연습이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 이상의 연습을 좀 해주셔야 여러분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서도 충분히 제 실력 발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사소통 능력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난이도의 문제를 삼지는 않으시거든요. 다만 내가 봤는데 내가 그걸 잘못 읽었어 라고 이제 착각하시거나 실수하셔서 틀리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지점들은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했는가가 사실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라고 봐도 좋은 거죠. 뭐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하셔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분을 공부하신다 하더라도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아니면 20분이건 30분이건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수 있는 시간을 최대로 투자하시되 많은 시간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해당 시간을 얼마나 완벽하게 몰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연습했느냐가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6번에서 8번 문제도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의 관리, 점검과 관련한 차량 고장의 원인 및 고장 시 조치 요령에 관한 지침서이다. 아래 내용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는 아래 내용을 다 읽으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를 다 읽으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요. 6번 볼게요. A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도중 핸들을 돌릴 때마다 삐익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차량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차량 고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삐익이잖아요. 그렇죠? 삐익 소리가 났어요. 삐익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삐익을 찾으시는 거예요. 삐익을 찾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첫 번째 조항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항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끼익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삐익과 다르죠. 그럼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 행에서 주행 중 핸들을 돌릴 때마다 삐익 하고 철대문 닫히는 것 같은 소리가 날 때에는 스티어링 기어 박스나 핸들의 결함이 발생한 것이므로 소리를 받는다. 이렇게 조항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핵심적으로 6번에서의 문제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뭐가 핵심적인 문제 상황인가? 삐익 소리가 문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향 기어박스의 결함이다 라는 내용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정답 2번인 것은 바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보겠습니다. W 차량 정비소에서 일하는 C는 오전에 4대의 차를 수리했는데 이 중 한 대가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서 다시 점검 요청이 들어왔어요. 차량의 고장 상태와 수리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잘못 수리된 차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행 시 좌우로 뒤뚱거리는 A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B차, 또는 제동 시 발 언저리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 차,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D차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주행 시 좌우로 뒤뚱거리는 차 같은 경우 뒤뚱거리는 차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경우, 뒤뚱뒤뚱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뒷타이어 펑크로 인한 것으로 타이어를 교체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뒷타이어 펑크, 핸들이 한쪽으로 쏠릴 경우에는 타이어에서 공기가 새거나 휠 얼라이어먼트의 불량일 때 또는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때에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적절하게 고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동이 걸리지 않는 B차 같은 경우 시동이 안 걸릴 때에 해당되는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경음기 소리를 눌러보고 소리가 작으면 배터리가 약한 것이므로 배터리 약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전기가 다 나가버렸으면 배터리 연결 케이블로 다른 차에서 지원을 받아서 엔진 시동 후 충분히 충전한 다음 출발한다. 플러그를 빼보아서 검게 그을려 있으면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불꽃이 튀는데도 시동이 안 걸리면 연료 계통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플러그가 검게 그을리지 않고 불꽃이 튀면 다른 계통에 이상이 있는 것이다. 또는 엔진으로 가는 휴지의 단락도 확인해 본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시동이 걸리지 않는 B차는 플러그를 뽑아보니 검게 그을려져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닦아 주었대요. 이건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소리 되겠고요. 제동 시 발 언저리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 차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아서 나는 소리로 브레이크 라이닝 교환했다 라고 했는데 끼익 소리 아까 우리가 삐익 소리 찾을 때 확인했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주행 중 제동할 때마다 발원 저리에서 끼익 소리가 나는 것은 브레이크 라이닝이 닳아서 그런 경우 많기 때문에 교환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제대로 고친 것 확인할 수 있겠고, 전조등이 켜지지 않는 뒷차는 전구에는 이상이 없어서 퓨즈 박스를 열어보니 퓨즈가 끊어져 있어서 테이프로 끊어진 퓨즈를 연결해서 수리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조등이 켜지지 않을 때 어디 봐야 되나요? 그쵸? 10페이지의 윗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네요. 전조등 전구에 필라멘트가 끊어진 경우 비상 전구가 있으면 갈아 끼우고, 전구 없으면 전조등 윗면의 3분의 1 정도를 테이프 등으로 가려서 원등을 이용해 운행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고요. 전구에 이상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박스 7번에 해당하는 박스에서는 전구에 이상이 없다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겠네요. 퓨즈 박스를 살펴보고 퓨즈가 끊어졌으면 퓨즈 뽑개로 끊어진 퓨즈를 뽑아내고 예비 퓨즈로 갈아 끼운다. 예비 퓨즈가 없으면 쓰지 않는 장치에서 같은 용량의 퓨즈를 빼내서 임시 조치할 수 있다. 그럼 예비 퓨즈로 갈아 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임시 조치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테이프로 연결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D차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변별 지점 만드실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번은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B는 출근을 하기 위해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계기판 충전 경고등에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B가 취할 행동으로 옳은 것이 뭐니에요? 그럼 계기판 충전 경고등, 계기판 충전 경고등, 계기판 충전 경고등을 찾으셔야겠네요. 10페이지 마지막 부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라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전 경고등이 들어오면 얼터네이터에서 축전지로 충전이 안 된다는 뜻으로 펜벨트가 끊어지거나 얼터네이터 자체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펜벨트가 끊어졌다면 준비한 2cm, 폭 2cm, 길이 2cm 정도의 폐타이어 튜브줄을 두 겹으로 해서 단단히 조여 묶는다. 펜벨트가 끊어진 게 아니라 늘어진 것이라면 얼터네이터에 있는 조정 볼트넛을 돌려서 펜벨트 장력이 7에서 9mm 정도가 되게끔 한다. 펜벨트 이상이 없으면 가까운 공장에 연락해서 오히려 정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시동을 끄고 4, 5분 정도 기다린 후 엔진 오일량과 점도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 선택지 답 안 되고요. 2번은요. 펜벨트 끊어졌다면 폐타이어 튜브줄을 한 겹 아니죠? 두 겹이죠. 그래서 2번 안 됩니다. 3번은요. 펜벨트를 살펴보고 늘어졌다면 조정 볼트 넛을 돌려서 장력을 조절한다. 우리가 읽은 내용과 일치하네요. 그래서 8번의 정답 3번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은요. 펜벨트 살폈는데 이상이 없을 경우 단순 계기판 오류이므로 주행을 계속해도 되지 않고요. 정비소 가야 된다라는 것 읽으셨죠? 그래서 정답 3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떤 관련된 이러한 류의 제시문을 주고 나서 해당 부분을 찾아서 풀어 라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전혀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먼저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먼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빨리 찾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당 문제의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충 문제를 쓱 넘겨보고 너무 쉽네, 뭐 이런 거를 공부해 라고 넘겨버리기 쉬우신데요. 그러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쉬울수록 더 완벽하게 준비하셔야 오히려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틀리면요, 나만 틀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른 경쟁자들은 다 맞는데 나만 틀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런 일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집중력 있게 읽는 연습 반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사용 설명서래요. 그래서 냉장고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시면 각 부분의 명칭, 규격, 경고사항, 주의사항, 조치사항, 아니면 접지와 전원, 그 다음에 식품 상태, 고장이 아닌 경우 등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 방법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9번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되죠. 이걸 다 제시문을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맥락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정말 초인적인 암기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시문을 먼저 읽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문제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위 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KH123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없거나 틀린 것. 그러면 지금 문제의 요구사항이 뭐니까?
알 수 없거나 틀린 것.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요. 알 수 없다는 건 제시문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틀렸다라고 하는 건 제시문의 내용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거나 틀린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언급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내용을 골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KH123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께서는 고르셔야 될 텐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KH123은 220V의 정격 전압과 60Hz의 주파수를 가지며 냉장실의 용량은 110L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전압과 주파수 어디 나와 있나요? 전압과 주파수 해당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KH123이고요. 모델명이 그 다음에 220V의 전격 전압과 60Hz의 주파수 그 다음에 냉장고 용량은 110, 냉장실의 용량은 110L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규격에 해당하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주위 온도 5도씨 이하에서 사용할 때는 냉동실의 온도가 양냉이 될 수 있으니 설치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주위 온도 5도씨 이하라는 규정이 나왔잖아요. 그럼 주위 온도 5도씨, 주위 온도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 온도의 영향으로 냉장고 식품이 얼 수 있으므로 식품 상태와 관련해서 해당 부분 여러분들께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5도씨 이하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10도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고요. 5도씨 이하에서 냉동실 온도가 양냉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나달락 같은 경우, 나문장 같은 경우 정답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확인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겠고요. 다 보겠습니다. 냉장고 실내등의 전압이 240V이고 실내등을 교환할 때는 서비스센터에 연락해야 된다. 지금 실내등의 전압이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격 전압에 대해서만 나와 있을 뿐이고요. 냉장고 실내등의 전압에 대해서는 역시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다도 정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라 볼게요. 냉장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냉장고 바닥에 물이 고이고 사용 중 타는 냄새가 나는 것, 여기 지금 안전 점검 후 조치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죠. 냉장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고 찌릿한 전기를 느낄 경우 전원 스위치 끄고 콘센트를 플러그에서 뽑은 후 그 다음에 서비스 센터 또는 구입처로 연락해라 라는 얘기 나와 있는데, 일단 전원을 끄고 문의 패킹을 떼어내고 동판의 접지선을 제거한 후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얘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답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마도 한번 볼게요. 플러그를 빼고 다시 꽂을 때는 5분 이상이 지난 후 꽂아야 하며 가스가 셀 때는 냉장고 만지지 말고 즉시 환기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원 설치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보시면 5분 이상 경과 후에 다시 꽂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스가 셀 때는 냉장고 만지지 말고 바로 환기시켜야 된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안 된다. 마는 지금 틀린 것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요. 라가 구성되어 있는 4번 선택지가 정답이라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이 제시문 하나하나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찾아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해당 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전에 풀었던 뭐 4조, 5조 또는 7조, 8조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만 딱 보고 풀 수 있지는 않죠. 그러나 결국 해당 내용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았는가가 핵심이 된다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볼게요. 냉장고 여러 부품들이 팽창하거나 수축할 때는 어떤 현상 발생하는가? 그러면 냉장고 여러 부품들이 팽창하거나 팽창과 수축과 관련된 얘기 고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장이 아닌 경우에서 소음이 심하고 이상한 소리. 냉장고 내의 여러 부품들이 수축 팽창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는 전기 부품들이 자동으로 끊어지거나 연결될 때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뚝딱 하는 소리가 난다 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냉장고 식품이 차갑지 않을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아닌 것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갑지 않을 때, 냉장고 식품이 차갑지 않을 때 식품 상태와 관련해서
온도 조절기 다이얼을 강으로 올려라. 아니면 전열기가 가까이 있거나 햇빛이 직접 받는 곳인지 확인해라. 아니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라. 아니면 뜨거운 것을 넣었거나 너무 많은 식품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열기의 위치 확인하는 거 맞고요. 2번 선택지는 주변 간격 확인하는 거 맞고요. 식품을 냉각기 주변에 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정답 3번이 되겠네요.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11번에 3번 선택지를 보고 당연히 이런 냉각기 근처에 음식을 두면 온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하시면 안 되고요. 배경 지식을 떠올리셔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읽었는가, 그리고 이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는가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냉장고 내 저장된 식품의 양을 확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우리가 제시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식품을 넣지 않았는지 보라잖아요.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다음 중 KH123 냉장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이건 9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죠. 결과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우리에게 좀 단순 노동을 시키는 문제입니다. 집중력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KH 냉장고는 가로 450, 세로 1200, 깊이 555의 규격을 지니며 35kg의 무게가 나간다라는 것 규격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냉장고를 처분할 때에는 문의 패킹 떼어내고 어린이가 노는 곳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죠. 제시문 내용 통해서 역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접지 단자가 있는 AC220 볼트의 콘센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격 전류가 이만큼인 누전 차단기를 연결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접지 단자가 있는 이 콘센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접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접지와 전원 연결 부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 3번인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2번 선택지 다시 한번 올라가 보면 전원 설치 및 사용 시 경고사항에서 냉장고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마지막 조항에서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여러분들께서 읽어내실 수 있을 텐데요. 어쩔 수 없죠. 이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 될 테니까요. 아, 그래. 이런 문제. 이렇게 어떤 단순한 설명서라든가 조항이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제시문이 하나의 줄글이 아니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제시문이 나올 때는 해당 부분을 누가 먼저 빠르게 찾는가의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13번 볼게요. 다음 서식에서 잘못 쓰인 글자는 모두 몇 개니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당 어휘의 수준을, 해당 어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도 핵심적인 능력이지만 어휘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들이 뭐 대단히 문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더 집중해서 잘 읽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해당 부분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 1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보시면 그 위에부터 봐야겠네요. 전세계약서부터 보겠습니다. 전세계약서 보시면 부동산의 표지라고 왼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표지가 아니라 표시죠. 부동산의 표시, 그래서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표지가 아니라 표시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전세보증금, 금, 몇 원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조요.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2번은요. 위 부동산의 임차인에 있어서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기로함. 지불기로함. 이미 여러분 어색하죠. 그렇죠. 키로함.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계약금, 원정은 얼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얼마 원정은 2000몇 년 몇 월 며칠에 지불하며, 그쵸? 그 다음에 잔금은 2000몇 년 몇 월 며칠 중개업자 입회하에 지불한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제3조 보시면요. 위 부동산 명도는 몇 월 며칠로 하고요. 임대차 기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몇 개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 시에는 임차인이 일절 비용,
일절 비용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하죠. 그렇죠? 일절이라고 하는 건 nothing 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일체와 일절을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왜 안주일체 이런 거 있잖아요. 안주일절이라고 잘못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안주가 구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안주일절이 아니라 안주일체가 맞습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안주일체, 일체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고요. 일절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의미라는 것. 따라서 모든 비용은 이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함 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6조 볼게요. 임대인과 중개업자는 별첨 중개물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서명 날인하고요. 임차인은 이를 확인 수거한다. 수거한다는 건 걷어간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이걸 수거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수령해야 되는 거죠. 수령하는 게 맞습니다. 수령은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수거는 우리 폐지 수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조 이렇게 보고요. 다만 임대인은 중개물건 확인 설명에 필요한 자료를 중개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자료 수집에 따른 법령이 아니라 법령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법령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한 설비를 지급하고 대행케하여야 한다. 대행계가 아니라 대행케가 맞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7조 보겠습니다. 본 계약을 임대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 그렇죠. 이건 2배의 가격을 변상하며 임차인이 위약할 때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법을 부동산 중개업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중개료는 계약 당시 쌍방에서 중개수수료를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함. 크게 문제 없고요. 위 계약 조건을 희하고가 맞겠죠. 흐이가 아니라 희죠. 그쵸? 그 다음에 본 계약서 작성하고 한 통씩 보관한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임대인,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허가, 번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 번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꼼꼼하게 잘 읽었는가 이건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어이없는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잘못된 어휘의 개수는요 7개다라는 걸 확인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정말 몰라서 틀린다라고는 볼 수 없겠고요. 여러분들께서 꼼꼼함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볼게요. 다음은 사원들이 아래의 신문기사를 읽은 후 나눈 대화이다. 대화의 흐름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고르래요. 자, 그러면 제 신문의 내용을 읽어봐야 아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독해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인데요. 일단 땡땡일보를 봤더니 치매와 예술이라는 글이고요.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라는 곡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음악가 모리스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는 그의 치매로 인해 탄생한 곡이라고 한다. 그렇군요. 이 곡의 특징은 하나의 리듬이 169번이나 반복되면서 두 개의 멜로디가 15분 넘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음색이 조금씩 바뀜으로써 지루함의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반복적인 리듬이 당시 그가 앓고 있던 진행성 언어 장애 타입의 전두, 축두, 치매로 인해서 나타났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즉, 이 병을 앓게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하던 행동 또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증세를 보이게 되는데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에 나타난 반복적 리듬과 멜로디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치매로 인해 탄생한 것으로 보이는 작품은 미술계에도 존재한다. 캐나다의 화가 앤 아담스의 그림 볼레로를 해석하며가 그것인데 이 역시 볼레로의 음악처럼 비슷한 도형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그렇군요. 앤 아담스는 이 그림을 완성하고 몇 년 뒤 진행성 언어 장애 타입의 전두, 축두, 치매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치매가 예술로 승화된 예가 있어서 사람들의 흥미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 치매가 예술로 승화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있는 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소연이는 신기하다.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킨 하나의 촉매가 된 거나 다름없네. 그렇죠. 맞는 반응, 적절한 반응이겠고요. 그러게 언어장애를 꼭 불행으로만 단정 지을 수도 없겠어. 그런데 내 생각은 달라라고 현미가 말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이 소연과 희선에 대한 반박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매가 예술을 탄생시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불행이라고 볼 수 없다. 불행만은 아니다. 라는 앞에 두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 명확하게 반대 의견을 우리가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요. 전두, 축두, 치매를 앓는 환자들에게 예술적 재능이 발견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어. 내 생각은 달라. 그들에게 예술적 이 재능이 발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있어. 이거 적절하지 않겠고요. 내 생각은 달라. 이 병을 앓는 사람 모두가 그런 재능이 있는 건 아닐 거야.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야. 나는 일단 이러한 병을 앓는 것이 예술을 반드시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언어 장애를 앓는 것이 행복일 수도 있다라는 두 번째 희선의 생각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잠재적 재능이 있는 것은 아닐 거야는 소연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병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식으로 행복하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은 희선의 의견에 대한 반응이니까요. 적절하게 2번이 답이 된다는 것. 2번이 앞에 두 사람의 의견을 그대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결과적으로 소연과 희선의, 물론 앞부분 제시문도 읽으셔야 되지만 소연과 희선의 워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읽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NCS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능력 문제들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독해와는 조금 다르게 보다 더 꼼꼼하고 보다 더 디테일하고 보다 더 집중력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일단 쉽잖아요. 쉬운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완벽하게 만점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